내부에 부동산 주식시장의 불안정과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 등 위험 요소가 아직도 산적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장관께서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 인플레 관련해서는 되게 좀 일시적이지 이게 내년 후년까지 이게 항구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같은 요인들이 지나가면은 해소가 될 것이라는 게 일단 국제기구라든가 G20 국가들의 의견이고요. 저희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물가 안정 대책을 초지일관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장 주식이 애물단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다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현황 김재정 씨 사망 이후에 유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다스의 비상장 주식 58,800주는 4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스 물납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물납으로 받았는데 처분 시도조차 불가능한 그린벨트로 묶인 땅도 152건에 38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는 그린벨트 물납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를 국세청이 판단해서 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국세청 공무원들에게는 불복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했고요. 지난 9월에 국세 손실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일반 재산보다 물납재산을 우선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징세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장께서는 왜 이렇게 징세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징세 비용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바쁜 업무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외부 강연으로 자기 연봉에 심지어는 거의 3분의 1 가까이의 수익을 올리고 부수입을 올리고 이렇다면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서로 좀 과다하게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불법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보는데 일단 기획재정부부터 제가 현황 파악을 해서 모두 금지할 수는 없고요. 또 필요한 범위내는 하지만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내에서 행동강령 법인 내에서 하고 또 최대한 특정인에게 이렇게 그 같은 건 쏠림이 없도록 제가 그건 파악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생필품 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많이 가벼워지고 있고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재부는 급격한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농산물 작황관리와 수급조절,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 비용 지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설립된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0월 본 의원의 물가 상승률 3% 우려에 대해서 물가 2% 타깃은 매년 항상 그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고 중기적 관점에서 2% 수준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물가 문제의 심각성을 조사하고 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고통당하면서 고물가까지 겹쳐서 극심한 생활고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당국인 기재부와 한은은 제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안일하게 방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기재부 장관께서는 연말까지 물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영할 때 저희가 1.8%로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2%를 좀 상회할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로 상회한다고요? 2%를 좀 넘을 것 같습니다. 2%요? 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연간 3%를 넘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는 10월 달의 경우 특별한 좀 기저효과 때문에 아마 10월 달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넘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질문은 1년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체로는 2%를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요즘에 그 물가 상승을 보면서 특히 생필품 물가 안정에 정부가 이미 실패한 것은 아닌가. 또 물가 정책 당국인 기재부와 한은은 도대체 어떤 정책으로 앞으로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킬 것인가 매우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한은이 지난 8월에 가계부채, 물가 등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도 0.5에서 0.75%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이에 맞춰서 정부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조만간 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시그널까지도 보내고 있는데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서민들의 비난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예. 지금 예. 은행권 가계대출이 9월보다도 10월에 6조 5천억 원이 증가한 1,052조 7천억입니다. 광의통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도 없고 먹히지도 않고 지금까지 확인된 효과도 없고 도대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거라고 보는 겁니까? 네, 의원님, 저는 뭐 금리를 지난 달에 인상한 효과가 저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도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정부로서는 하여튼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또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등으로 해서 생필품 물가하고 생활안정 물가가 최대한 안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효과가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 부동산 주식시장의 불안정과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 등 위험 요소가 아직도 산적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장관께서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나요? 예, 의원님 제가 지난주에 G20 회의에 갔다 왔는데요. G20 국가 전반이 거의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보다 선진국은 4%대, 5%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되게 좀 일시적이지 이게 내년 후년까지 이게 항구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같은 요인들이 지나가면은 해소가 될 것이라는 게 일단 국제기구라든가 G20 국가들의 의견이고요. 저희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물가 안정 대책을 뭐 초지일관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이 큰데요. 그 기준금리 조절만이 아니라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포기했던 통화량 조절 정책도 결합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큰 문제인데요. 흔히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도 있고 또 노벨 경제학자인 데니얼 가터만은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경제 정책을 펼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도 했었습니다. 국민들의 주택 심리 지수는 2019년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집을 사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고요. 정부가 경제 논리에 빠져서 국민의 마음과 심리를 애써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천대유 같은 부동산 개발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도 2020년 5만 개가 훨씬 넘습니다. 주택 매매량은 정부가 지난해 90만 건일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그 절반에 가까운 38만 건이나 증가해서 128만 건이나 되었었습니다.
지난달 9월에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도시 공급정책, 대출 규제 등 아직까지 어떤 정책도 먹히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장관께서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뭐 실패 여부를 떠나서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당국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죠. 계속되고 있는 이 부동산 집값 가격 상승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한 건축할법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근절 대책도 같이 마련하면서 정부 대책 마련하면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뭐 저 부동산과 시장과 관련된 교란 행위나 불법 편법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정부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그 부동산의 오름 심리가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가 있어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면은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향으로 뭐 정부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께 묻겠습니다. 국세 물납제도는 상속세 납부 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땅은 장기간 안 팔리고 주식은 휴직 조각이 되면서 세금으로 회수가 안 되고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세청장께 묻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 7월 현재 물납 허가 건수는 1,032건이고 금액은 1조 8,123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7월 말 현재 기준 허가 건수 22건에 4,079억 원으로 2011년 이래 가장 최고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습니까? 예, 그 연도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올해 왜 예.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물납 같은 경우는 그 매년 규칙적이라보다는 그 상속 그 당시에 그 어떤 상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예, 그렇게 보기에는 그래도 개별적인 사안입니다. 예, 의원님. 예. 개별적인 사안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이제 물납할 재산밖에 없다든지 그런 개별적인 사안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뭐 일관되게 뭐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예. 비상장 주식이 애물단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다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현황 김재정 씨 사망 이후에 유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다수의 비상장 주식 58,800주는 4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매각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청장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저 뭐 개별 정보지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결한 후에 처분 가능성이 거의 불투명해진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에 법원 판결에 따른 국세 물납 증권 처리 방안 회신을 요구를 했거든요. 회신했습니까? 예, 뭐 개별 예, 그 납세자 예, 정보라서 예,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엄정하게 예, 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온 국민이 다 아는 건데 무슨 개별 납세자 뭐 보호 어쩌고 그러세요? 국세청은 다스 물납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예, 뭐 개별 사항이지만 보통 이제 뭐 차명 재산 같은 경우에 실소유자가 확인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당초 부과한 상속세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2021년 8월 보유하고 있는 그 물납 대상 중에 처분되지 않은 자산은 부동산이 9,117억 원이고요. 비상장 주식은 5,634억 원, 무려 1조 4,751억 원이나 됩니다. 물납 대상 중에 20년 이상 안 팔리는 부동산이 678건에 982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납으로 받았는데 처분 시도조차 불가능한 그린벨트로 묶인 땅도 152건에 380억 정도 됩니다. 국세청이 2004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전 임야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물납 신청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패소를 당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는 그린벨트 물납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를 국세청이 판단해서 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국세청 공무원들에게는 불복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했고요. 지난 9월에 국세 손실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일반 재산보다 물납 재산을 우선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저는 그 정부가 물납을 받는 것이요. 물납을 받지 않으면은 그나마 어차피 이 세금을 납부받을 수단이 없는데 그나마 물납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물납을 받는 것이고요. 이 물납 제도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정부도 절대 반대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 대한 제도 개선 조치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예, 뭐 사실 물납제도 개선은 매년 저희가 해오다시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여튼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여하튼 조세 회피 방지를 할 수만 있다면 뭐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세청장께 묻겠습니다. 네. 최근 3년간 징세 비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8년 1조 6,388억 원에서 2020년에는 1조 7,396억 원입니다.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징수액은 2018년 146억 원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137억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징수액은 반면에 100원당 징세비는 2018년에 0.58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0.63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19년에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켜서 납세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압니다. 그 결과 체벌 상담은 건수도 2019년 8천 건에서 2020년 47만 5천 건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빅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세 연장 실적도 2020년에 3만 9천 건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세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장께서는 왜 이렇게 징세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징세비는 이제 저희가 국세청의 이제 총 지출 금액에서 한 나누기 이제 국세청 소관세수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소관세수가 다소 좀 감소를 하고 저희 총 지출금 임금비가 있기 때문에 좀 증가해서 그런 좀 측면이 있는데 대신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 징세 비용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분석을 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대응을 해야죠. 코로나 사태로 이게 세금 납부 유예 등 2020년에 징세비가 증가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요.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재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네. 장관께서도 가끔 방송에 출연을 하시거나 또 강연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뭐 강연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강연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이나 계약 체결의 대가로 수주기관이나 업체에서 강연비를 받는 것은 직무 연관 대가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소속청의 이제 공무원들 외부 강연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요. 통계청은 전직 통계청 차장이 대표로 있는 한국통계진흥원과 공적개발 원조 연구 영역을 체결하고는 통계청 직원들이 강의를 하고 1년에 1,100만 원이 넘는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통계청 공무원들이 통계진흥원에서 강의한 것 중에는 25분에 20만 원, 즉 1분에 10,000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통계청장은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말씀드리면 25분 그게 한 2건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동영상 준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영상 준비는 다 합니다. 그리고 PPT 띄우는 건 기본입니다, 요즘에. 지금 그 예산 및 기금 운용 집행 지침에는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간서의 사무와 관련해서 원고료나 사례금 이런 것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주의 조치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무관이 관피하 조직으로 인식되는 곳에 매월 원고를 게재하고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원고료를 받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도전테크일이나 한국구매조달학회 등 학원처럼 유료로 강의를 하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기재부와 조달청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부 강연으로 1년에 7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얻는 조달청 직원도 있었고요.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멘탈이 깨져가지고 드려야죠. 뭐. 네. 이 외에도요. 외부 강연으로 1년에 700만 원, 600만 원 정도 부수입을 얻는 조달청 직원, 500만 원을 버는 기재부 직원 등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바쁜 업무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외부 강연으로 자기 연봉에 심지어는 뭐 거의 3분의 1 가까이의 수익을 올리고 부수입을 올리고 이렇다면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겠습니까? 장관께서 이 기재부와 소속청에 대해서 감사실을 중심으로 직원의 외부 강연 실태를 좀 조사를 하셔서 이 소속 기관과 계약 체결을 한 기관의 강연 등 이 직무 관련성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직원 간에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런 과도한 강의는 자제를 시켰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그 규정상의 미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권익이라든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 그 지금 공무원 행동 강령에 보면은 외부 강의가 이제 허용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압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서로 좀 과다하게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불법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보는데 일단 기획재정부부터 제가 현황 파악을 해서 뭐 모두 금지할 수는 없고요.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하지만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내에서
행동강령 법인 내에서 하고 또 저 최대한 특정인에게 이렇게 그 같은 건 쏠림이 없도록 제가 그건 뭐 파악을 해서 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성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